삼촌, 제 여동생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겨우 6달 됐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이강우는 걸음을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니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기를 꼭 끌어안고 서 있었다. 간구는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그는 대형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그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회의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슬픔과 공허함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가 일이었다. 그때 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그의 귀를 때렸다. 삼촌, 삼촌, 혹시 아기 필요 없어요? 간구는 갑자기 멈춰섰고 앞에 가던 여성과 부딪힐 뻔했다.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리자 인도 끝에 추위에 떨며 서 있는 아이가 보였다. 야윈 몸, 커다란 겁먹은 눈, 그리고 때 묻은 얼굴. 그는 남루한 담요에 둘러싸인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는 필사적인 희망을 담은 눈빛으로 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간구가 수년간 쌓아온 무관심의 방패를 꿰뚫었다. 어쩐지 그 눈빛은 과거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다. 아니, 그건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뭐라고 그랬니? 간구는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방해받는 것을 싫어했다. 특히 지금처럼 중요한 순간에는 더더욱. 그냥 혹시 삼촌이 민지 필요 없으세요? 아이는 말을 더듬으며 다시 물었다. 아기를 더 세게 안고 있는 모습은 마치 간구가 아기를 빼앗을까봐 겁내는 듯했다. 민지가 배고파서요.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어요. 간구는 그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아이는 크기가 맞지 않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는 더럽고 헤어져 있었다. 얼굴은 때로 덮여 있었고 머리는 엉켜 있었다. 민지, 그가 그렇게 부른 아기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검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간구는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짜증을 억누르며 물었다. 그는 이미 늦고 있었다. 이 상황은 그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나갔어요. 곧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이틀째예요. 이틀이나요. 간구는 그 아이들이 지난 이틀간 겪었을 일을 상상해 보았다. 7살짜리 아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거대한 도시 속에 내버려진 채 버텼다니. 그동안 뭐 하고 있었니? 간구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물었다. 기다렸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체념은 간구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엄마가 올 줄 알았는데 민지가 계속 울어서요. 배고프대요. 간구는 아기에게 시선을 돌렸다. 민지, 작은 무방비 상태의 생명. 지금 이 순간 이 지친 소년과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 너 이름이 뭐니? 강우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다. 준호예요. 아이가 대답했다. 준호야, 잘 들어. 지금 나는 정말 급해. 하지만 너희에게 뭔가 먹을 걸 사줄 수 있어. 그리고 경찰에 연락해도 될까? 너희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 부르지 마세요. 그가 속삭였다. 그럼 민지 데려가서 보육원 보내요. 저 보육원 가기 싫어요. 간구는 인상을 찌푸렸다. 자신도 한때 보육원에서 몇 년을 지냈었다. 할머니가 그를 데려가기 전까지 그 기억은 고통뿐이었다. 좋아, 간구가 말했다. 일단 먹을 것부터 사주자. 그리고 함께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는 준호와 민지를 근처 제과점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빵, 우유, 아기용 젖병, 과일 등을 샀다. 준호는 허겁지겁 빵을 먹었고
민지는 젖병을 거의 다 비우고 나서야 조용해졌다. 그들을 지켜보는 동안 간구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론 그는 가야만 했다. 중요한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이들을 외면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 일에 휘말리는 걸 극도로 피했다. 상실의 고통을 겪은 뒤로는 누구에게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지금 준호와 민지를 보며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을 보육원에 보내는 것도 다시 거리로 돌려보내는 것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준호야, 간구가 말했다. 난 지금 가야 해. 중요한 약속이 있어. 하지만 너희를 이렇게 둘 수는 없어. 준호는 겁먹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우릴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간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찾을게.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약속 전부 취소해줘. 내일까지도. 응, 급한 일이야. 간구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이 어린아이는 너무 많은 것을 견디고 있었고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자신도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할 시간이었다. 간구는 어떻게든 아이들의 상황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준호는 겁에 질린 얼굴로 말이 없었고 민지는 그의 팔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준호야, 엄마가 어디 간다고 말하진 않았니? 아이의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고개를 옆으로 젖히며 조용히 대답했다. 몰라요. 그냥 금방 올 거라고만 했어요. 간구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끌 순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들을 발견한 장소를 알려주자 피곤하고 무심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순찰차 보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시간은 유난히 길고 고통스러웠다. 준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간구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배신당한 듯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치 왜 경찰을 부르셨어요? 라고 묻는 듯 했다. 간구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휴대폰으로 만화를 틀었다. 준호는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화면에 빠져들었다. 민지는 강우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작고 여린 숨소리를 들으며 강구는 무의식적으로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2명의 젊은 경찰관이었지만 피곤하고 무관심한 태도는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은 형식적인 질문 몇 마디를 던졌고 간구와 준호의 진술을 받아 적었다. 준호는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시선을 피하며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주소는 알아? 경찰관 중 한 명이 높은 톤으로 물었다. 몰라요. 준호는 마치 암기를 하듯 반복했다. 간구는 속에서부터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이들이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려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만하세요. 간구가 끼어들었다. 아이는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 지냈다고 했어요. 경찰관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어쨌든 아이들은 지금 경찰서로 데려가야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될 겁니다. 그 순간 준호는 간구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보육원 가지 마요. 제발요. 간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의 손에서 느껴지는 떨림, 두려움, 절박함.
그는 결코 이 아이들을 그런 곳에 보낼 수 없었다. 잠깐만요. 강구가 경찰관을 막아섰다. 보유권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경찰관은 어깨를 으쓱였다. 일단은 병원에 임시보호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아니면 혹시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말에 강구는 얼떨결에 물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돌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찰관은 강구를 살피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럼 임시보호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가 많습니다. 서류도 많고 심사도 있고. 임시보호자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강구는 사업가였고 늘 바쁘고 혼자였다. 아이를 돌본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아이를 보며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을 두고 갈 수는 없었다. 하겠습니다. 강구는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관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런 결정을 이렇게 쉽게 내리는 사람은 드물었다. 좋습니다. 그럼 경찰서로 가서 서류 작성부터 하시죠. 경찰서 안은 소란스럽고 어지러웠다. 준호는 강우의 손을 꼭 잡고 주위를 경계하며 둘러보았다. 민지는 잠에서 깨자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강구는 서류 작업 사이사이 그녀를 달래려 했지만 서툴기만 했다. 그는 결국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지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바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은주는 늘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고 강구는 그녀의 도움이 절실했다. 몇 시간에 걸친 대기와 수많은 서류 작업 끝에 강구는 임시보호자 자격을 얻게 되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살짝 기대었다. 고맙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속삭였다. 자, 이제 너희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될 거야. 강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두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집은 넓고 깔끔하며 아늑했다. 준호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따뜻한 러그, 벽을 채운 책장,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 그에겐 전혀 낯설고 놀라운 세계였다. 편하게 있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강구는 어색하게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강구는 그 아이가 이 모든 상황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배 안 고프니? 민지 먹이려고 이유식도 샀는데 너 먹을 것도 좀 사왔어. 준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강구는 그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그는 우유와 시리얼, 과일을 꺼냈다. 준호는 사과 하나를 집어들고 조심스레 베어 물었다. 강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할머니의 따스한 손길,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안도감. 준호에겐 그런 기억이 존재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준호는 조금 안정을 찾은 듯했다. 그는 조심스레 거실에 놓여있던 장난감을 하나씩 만져보며 둘러보기 시작했다. 강구는 민지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인형들과 블록 장난감, 그리고 그림책들을 아이 앞에 펼쳐놓았다. 준호는 손끝으로 털복숭이 토끼 인형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그것을 꼭 껴안았다. 그 행동에 강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마음에 드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금세 얼굴이 붉어지고 시선을 돌렸다. 감정을 들키는 것이 부끄러운 듯했다. 강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건 내 거야. 가져도 돼. 준호는 그제야 다시 강구를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분명 감사와 따뜻한 무언가가 떠올랐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그동안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있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저녁 무렵 민지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하자 강구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에게 준호가 조용히 다가왔다. 제가 해볼게요. 그는 작게 말했다. 민지 달래는 법 알아요. 간구는 망설이다가 아기를 조심스레 아이에게 넘겨주었다. 준호는 능숙하게 민지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흔들며 자장가처럼 낮은 음성으로 흥얼거렸다. 놀랍게도 민지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눈을 감았다. 간구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다른 생명을 책임지고 달래는 모습을 보는 건 충격적이었다. 그 안에는 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깊은 책임감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고맙다. 간구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뼛속 깊이 느꼈다. 이 아이는 단순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누군가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는 작은 어른이라는 것을. 그 이후 며칠 동안 강구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려 노력했다. 낮에는 민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에 나가 산책했고 저녁엔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장난감을 함께 조립했다.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아이들에게 빠르게 정을 붙이고 있었다. 준호는 점점 마음을 열었고 강구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지 역시 강구의 얼굴만 보면 방긋 웃으며 손을 뻗었다.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강구의 가슴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해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단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 이 아이들과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가능성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 아내를 잃은 후로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속 어딘가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감정이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강구는 책상 앞에 앉아 업무 관련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지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준호는 작은 책상에서 색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사회복지사 은주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강구씨, 아이들 엄마에 대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순간 강구는 온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디 있죠? 괜찮은 건가요? 간구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목소리엔 떨림이 섞였다. 은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지금은 재활센터에 있어요. 마약 문제로 치료받는 중이에요. 생활 상태는 많이 어렵습니다. 아이들 곁으로 당장 돌아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간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명확히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조용히 물었다. 은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워졌다. 원칙적으로는 엄마가 회복 후 양육 의지를 보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론 아동복지기관에서 친권 박탈 절차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 말에 강구는 마치 가슴 한복판을 망치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그는 순간 그 말의 무게를 받아들였다. 이 아이들이 보육원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맴돌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는 애절하게 물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보호자로 나설 경우에는 정식으로 양육권이나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물론 강구 씨도 포함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간구는 눈을 감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계획적으로 차갑게 모든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 다시는 누군가를 잃지 않겠다는 공포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스스로를 가뒀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이들과 함께 보낸 며칠이 그를 바꿔놓았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진 않아요. 며칠 안에 결정이 필요해요. 은주는 마지막으로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간구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세상이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민지가 조용히 잠들어 있는 방을 지나 간구는 거실로 나왔다. 준호는 그림을 마치고 작은 소파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간구는 조용히 아이의 옆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어른도 견디기 힘든 고통의 흔적과 동시에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이 작고 연약한 존재가 말없이 간구에게 묻고 있는 듯했다.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건가요? 간구는 그 작고 따뜻한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속삭였다. 너희를 버리지 않아. 절대. 다음 날 아침 간구는 창가에 서서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다. 은주에게 전화를 걸며 그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은주씨, 결정했어요. 임시보호가 아니라 정식으로 아이들을 맡고 싶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한 놀람이 느껴졌고 이내 은주의 따뜻한 말이 이어졌다. 정말 잘하셨어요, 강우씨.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서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같이 준비해요. 간구는 그녀의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입양 또는 보호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웠다. 서류 준비부터 면담, 가정환경조사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간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준비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간구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한 명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 아이들을 선택하셨나요? 보통 이런 경우 잠시 도움을 주고 떠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간구는 조용히 대답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도와주고 말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저를 다시 숨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아이들은 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다. 아이들은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간구는 그들을 위해 새 옷을 사고 따뜻한 침구를 마련했으며 민지를 위한 아기 침대도 설치했다. 준회에게는 따로 방을 꾸며주었고 장난감과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준호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고 밤이 되면 간구에게 오늘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하고 물어보기도 했다. 민지 역시 간구를 보면 두 팔을 벌려 안기려 했고 그가 부르는 목소리에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런 순간마다 간구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했음을 느꼈다. 매일 밤 간구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조용히 책을 읽어주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책을 마치고 등을 돌리려는데 준호가 불쑥 말을 걸었다. 아저씨, 아니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간구는 말없이 멈춰섰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간절한 손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래, 물론이지. 불러줘서 고마워.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강구를 안았다. 그 순간 강구는 참을 수 없이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따뜻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잘 자라, 우리 아들. 강구는 조용히 속삭이며 아이를 꼭 안았다. 시간이 흘러 강구는 정식으로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 과정은 길고 복잡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마당에 있는 이 집은 아이들이 뛰놀기에 안성맞춤이었고 자연과 가까이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간구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부모를 고용했지만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직접 보내려 노력했다. 공원에서 뛰놀고 작은 텃밭에 채소를 심고 저녁마다 함께 요리하며 웃는 시간들이 그들의 하루를 채워갔다. 간구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종종 놀라곤 했다. 예전에 그는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감정 표현을 꺼려했고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멀게 느껴졌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웃을 수 있었고 민지를 안고 잠드는 일상이 행복으로 느껴졌다. 준호가 무언가를 자랑스럽게 보여줄 때면 진심으로 기뻐했고 아이들이 아프면 누구보다 먼저 걱정하며 곁을 지켰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구는 아이들을 침대에 재우고 난 후 거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그는 조용히 아내를 떠올렸다.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지? 나 괜찮아.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앞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듯 속삭였다.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과 손길이 그 모든 고통을 감싸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다. 간구와 아이들의 삶은 조금씩 평온하고 안정된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민지가 제잘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고 준호는 자신만의 책상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간구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가벼운 산책을 나가거나 근처 작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주곤 했다. 주말이면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거나 간구가 직접 만든 미니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던 남자가 이제는 아이들과 보내는 하루하루를 음미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인생이란 게 단순히 성공과 성취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순간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다. 아이들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준호는 더 이상 움츠러든 차에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고 자신감 있게 또박또박 말을 했으며 웃는 횟수도 훨씬 많아졌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그는 점점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언젠가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그리는 그림으로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강구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지 역시 건강해지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창백하고 힘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두 뺨과 총총한 발걸음으로 집 안을 돌아다니는 건강한 아기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집안 가득 퍼졌고 그 웃음 하나만으로도 강구는 하루의 피로를 잊을 수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매 순간이 축복이라는 것을 매일 느꼈다. 저녁이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잠자리에 누운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다.
어떤 날은 아이들이 먼저 사랑해요 라고 말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그가 먼저 속삭였다.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강구는 사랑이란 감정이 다시는 자신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신뢰와 애정은 그가 다시 사랑하고 보호하고 미래를 꿈꾸게 만들었다. 입양 심사 최종 면담이 있던 날, 강구는 아이들과 함께 구청 건물 안복지과 사무실을 찾았다. 은주는 그들을 반갑게 맞으며 모든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은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아이들의 생활 상태, 교육 환경, 감정적 유대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했다. 강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 다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삶의 이유고 미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하나의 의심도 없었다. 면담이 끝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지만 그는 아이들과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담당자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강우 씨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믿기지 않는 듯 강구를 바라보았고, 강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지는 강구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마치 세상을 밝히는 노래처럼 들렸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강구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강구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조용히 불을 껐다. 모두가 잠든 뒤 그는 다시 창가에 섰다. 밖은 조용했고 별빛이 거실 가득 스며들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문득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이 보고 있다면 나 잘하고 있지? 그 말과 함께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상실의 고통이 아닌 새로운 사랑과 가족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인 자의 눈물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커튼을 닫고 아이들 곁으로 돌아갔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도 민지의 웃음소리로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준호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것이다. 강구는 주방으로 향하며 조용히 생각했다. 삶이란 결국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임을. 그리고 지금 그는 비로소 진짜 집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